장 보러 가면 가격표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왜 밥상 물가부터 기름값, 하다못해 배달비까지 모든 게 미친 듯이 날뛸까요? 원래 경제가 그런 거지, 뭐 수요와 공급 모르냐라고 하기에는 뭔가 체감상 찝찝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정말 우리 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들죠. 오늘 우리가 들어갈 세계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입니다. 사실 그 손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일 겁니다. 바로 글로벌 카지노라고 불리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카지노의 비밀을 폭로할 우리의 가이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경제학자 앤 패티포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우리 돈과 지구의 미래를 판돈으로 거대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요. 음모론이냐고요? 아니요. 이건 지난 50년간 벌어진 데이터로 증명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거대한 카지노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세계 도박판을 차리기까지 몇 가지 시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이 바뀐 1971년, 그리고 1997년 아시아는 어쩌다 무너졌는지를 좀 보고요. 연이은 1998년 노벨상을 받은 천재들의 펀드는 왜 파산했나, 그리고 2008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 쓰나미, 그 설계자들의 정체는 뭔지도, 그리고 지금 새로운 판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집, 우리의 연금, 심지어 지구의 기후까지 베팅하는 이 거대한 도박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근본이 있던 시절, 달러가 금이었을 때 한 194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세계의 지도자들은 미국 뉴햄셔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다짐해요. 우리 다신 싸우지 말자. 대신 돈으로 룰을 정하자.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 1온스당 35달러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통화는 다시 달러에 고정하는 거죠. 일종의 환율 고정 약속이었어요. 덕분에 국제무역은 안정됐고 각 나라의 정부는 국격을 넘나드는 투기 자본, 즉 한 머니를 통제할 힘이 있었어요. 이걸 자본 통제라고 부르죠. 이 시기를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도 불러요.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불평등도 지금처럼은 심하지 않았죠. 아직 카지노라기보다는 좀 지루하지만 안전한 은행 창구 같았던 거죠. 하지만 이 평화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달러를 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전 세계에 달러가 넘쳐났어요. 딴 나라들이 야, 너네 약속대로 이 달러들 금으로 바꿔줘 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특히 집요했다 하죠. 미국 금고가 텅 비게 생겼네? 1971년 8월 15일 당시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죠. 이 선언 하나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끝장났어요. 금이라는 든든한 백을 잃은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됐고 각 나라의 환율은 널뛰기 시작했죠. 안정적인 은행 창구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글로벌 카지노가 문을 연 역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카지노가 문을 열려면 게임의 룰을 만들어줄 설계자가 필요하겠죠. 바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 노벨상 수상자이자 시카고 학파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에 파격적이었어요. 정부 개입은 비효율과 부패만 남는다. 규제를 풀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최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죠. 그는 정부의 역할을 국방 치안 유지 정도로 축소해야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프리드먼에게 자유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인플레이션만 일으킬 뿐이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봤죠. 이런 생각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영국 총리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규제 완화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카지노의 모든 족쇄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사상적 기반이 깔렸으니 이제 법을 또 바꿔야겠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었던 로버트 루빈이 재무장관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큰 그림을 품고 월가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요. 그게 뭐냐? 바로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입니다. 이 법은 1933년 대공황 이후에 은행들아 니네 고객 예금 가지고 위험한 투자 뭐 하지 마라고 만든 칸막이 같은 거였어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켜 놓은 거죠. 루빈과 그 동료들이 이거는 낡아 빠진 법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면서 클린턴 대통령을 압박했고 결국 1999년 이 법은 폐지됩니다. 이제 은행들은 고객 돈으로 마음껏 파생 상품을 만들고 투기하는, 즉 카지노의 플레이어이자 딜러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닉슨 쇼크로 안정적인 환율 시스템이 무너졌고, 프리드먼의 사상으로 규제 완화가 정의가 됐고, 루빈의 정책으로 은행의 족쇄가 풀렸어요. 그 결과로 돈은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 즉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흐르지 않게 됩니다. 대신 돈이 돈을 버는 가장 빠른 길, 즉 금융 투기와 자산 시장으로만 몰려들기 시작해요. 엠페티포는 이걸 쉬운 돈이지만 비싼 신용이라고 표현해요. 부동산 투기나 주식시장 투기를 위한 대출은 쉬워졌는데 정작 사회에 필요한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대출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화입니다. 경제 중심이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 금융화가 불평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카지노가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죠. 로버트 루비는 글래스-스티글법 폐지를 주도한 뒤에 그 법의 폐지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금융그룹 중 하나인 시티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시티그룹은 2008년 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았죠. 이거는 그냥 정책 결정이라기보다는 규제자가 피규제기관으로 옮겨가면서 시스템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설계하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인 예시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이해상충이 바로 카지노가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글로벌 카지노는 첫 번째 테스트 상대로 아시아를 골랐습니다. 1990년대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등 소위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돈 대부분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외채였다는 점입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외국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각국의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기업들은 줄도산했죠. 우리에게도 뼈아픈 IMF 외환위기입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래로 내몰렸던 그야말로 국가적인 트라우마죠.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게 IMF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제프 스티글리츠 같은 학자들은 IMF 처방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IMF는 가혹한 긴축과 고금리, 그리고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했죠.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IMF가 개입한 진짜 목적은 그 나라의 경제 위기 극복이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였다는 겁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수많은 기업을 파산시켜서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어가게 만들었고, 급격하게 자본시장을 열어서 월스트리트가 한국의 알짜 기업들을 쇼핑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IMF의 정책 결정은 사실상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입김이 절대적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스티글리츠는 IMF가 각국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시장 근본주의라는 하나의 처방전만 강요한다고 비판하죠. 마치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주는 돌팔이 의사처럼요. 결국 1997년 위기는 글로벌 카지노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특정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보여준 첫 번째 대규모 테스트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아시아가 불타는 동안에 미국에선 또 다른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였죠. 이 펀드는 라인업이 아주 화려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에 월스트리트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모인 말 그대로 드림팀이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절대 돈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쓴다고 자랑했어요. 전 세계 은행들이 이 천재들을 믿고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줬죠. 이렇게 LTCM은 이 돈으로 엄청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빚투를 했는데 자기 자본의 100배가 넘는 돈을 굴렸다고 해요. 그런데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합니다. LTCM의 완벽한 모델이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였죠. 펀드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문제는 LTCM이 망하면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전 세계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한 거죠. 결국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직접 나서서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모아서 3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마련해서 LTCM을 살려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받죠. 바로 대마불사의 신화입니다.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몸집만 충분히 크면 정부가 절대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믿음. 이게 금융기관들한테 도덕적인 해이라는 날개를 달아줬어요. 이익은 내가 갖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막으면 되니까요. 1997년 아시아 위기와 LTCM 사태, 이 두 번의 사건이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카지노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한 번 무너지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월스트리트는 이것들을 무시하고 베팅 액수를 더 키워나갔습니다. 10년 뒤 터질 빅1을 향해서요. LTCM의 파산은 천재들의 수학적 모델이 현실의 복잡성과 블랙스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금융공학의 정교함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더 알아보기 어렵게 숨기고
시스템 전체로 퍼뜨리는 역할을 한 셈이죠. 이는 10년 뒤에 CDO 사태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복잡성은 안전이 아니라 리스크를 은폐하는 연막이 됐죠. CDO가 뭔지는 바로 뒤에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미국은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이후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이때 월스트리트는 기가 막힌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프라임 등급, 그러니까 우량한 신용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게 서브프라임은 마른 준 우량인데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은행들이 이 사람들한테도 괜찮아,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라면서 마구잡이로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줍니다. 심지어 뭐 소득, 직업, 자산 증명도 필요 없는 소위 닌자 대출, 노 인컴, 노 잡, 노 에셋 론까지 등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은행들은 이 위험한 대출 채권을 계속 들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이 쓰레기 같은 서프라임 대출 채권들을 모아서 잘게 썰고 다른 대출 채권들과 섞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부채담보보증권, CDO입니다. 비유하자면 온갖 종류의 재료, 상한 재료까지도 포함해서 다져서 만든 거대한 금융 소시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시지를 다시 여러 등급으로 잘라서 팔아요. 가장 안전한 AAA 등급부터 가장 위험한 이쿼티 등급까지. 여기서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S&P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이 위험천만한 CDO의 최고 등급인 AAA를 마구 찍어준 거예요. 왜? 돈을 받고 평가해주는 구조였으니까요. 덕분에 전 세계의 연기금, 보험사 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이 쓰레기 소시지를 고급 소시지로 여기고 사들였죠. 이 미친 시스템은 모두한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 없는 서민은 집을 얻고, 대출 브로커는 수수료를 벌고, 은행은 CDO를 팔아서 돈을 벌고, 월스트리트 임원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겼죠. 근데 인사이드샵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정치계와 학계까지 부패시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시티그룹 회장이었던 척 프린스는 이렇게 말했죠. 유동성이라는 음악이 연주되는 한 당신은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된다. 모두가 거품인 걸 알면서도 나만 빼고 모두가 돈을 버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먼저 파티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파티가 곧 재앙으로 끝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들처럼요. 시스템의 붕괴 베팅을 시작한 거죠. 2006년부터 미국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변동금리였던 서프라임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을 팔아도 다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했죠. 쓰레기가 들어간 이상 금융소시지의 CDO도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158년의 역사를 가진 거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음악이 멈춘 거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됐고 주가는 대폭락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쫓겨났죠.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위기로 평가받죠. 위기가 터지니까 미국 정부랑 연준은 LTCM 때와 똑같은 논리를 꺼내듭니다. 대마불사, AIG, 시티그룹 같은 파산 직전의 거대한 금융기관들의 수천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서 살려냈죠. 엠패티4를 비롯한 사람들은 이게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미친 룰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니까요. 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반면에 집을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죠. 카지노는 플레이어들의 돈을 싹쓸이한 뒤에 정부에게서 새로운 칩을 받아서 다음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위기는 한 국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가 어떻게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세계화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패티포 같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국경 없는 자본 이동이 각 나라의 정부가 자기 나라 경제를 통제할 힘을 빼앗아갔죠. 한 나라의 대마불사 논리가 전 세계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이걸 보면 민주주의랑 금융세계화가 양립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2008년 이후에 카지노는 더 교묘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기후위기를 이용한 돈벌이죠. 엠패티4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는 현재 금융 시스템이 화석연료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기후위기 해결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증명을 합니다. 환경단체 연합이 매년 발표하는 뱅킹 온 클라이밋 케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전 세계 60개 주요 은행이 화석연료 산업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5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조 원이 넘었습니다. 2022년에만 6,7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죠. 근데 이 은행들이 다 이름 들어보면 다 아는 데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뭐 캐나다 왕립은행 등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 은행들은 한편으로는 친환경을 외치면서 뒤로는 지구를 태우는 기업들에게 수십 수백조 원의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요즘 ESG 투자가 대세라던데 은행들이 친환경 투자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바로 그게 카지노의 새로운 가면,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하면서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 회사에 수십조를 대출해주는 은행이 몇십억짜리 친환경 펀드를 출시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뭐 그런 식이죠. 프랑스의 캐시 인베스티게이션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 이런 녹색 펀드의 실체를 파헤치기도 했어요. 뭐 물을 테마로 한 펀드인데 골프장 스프링클러 회사가 들어가 있고, 책임 투자 펀드인데 석유 회사 토탈이 들어있는 식이죠. 명백한 기만입니다. 이런 그린워싱의 정점에는 탄소 상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해요. 한 기업이 줄이기 힘든 탄소를 배출하는 대신에 다른 곳, 뭐 주로는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돈 주고 그 감축한 실적을 사오는 거죠. 문제는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런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탄소 감축 효과가 없거나 과장된 유령 크레딧이 아니냐 하던 말이 사실로 밝혀졌죠. 어차피 지어졌을 풍력 발전소에 돈을 주고 생색을 내거나 심어놓은 나무가 산불로 다 타버리는 식이죠.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실제 배출량을 줄일 노력은 하지 않았고 값싼 면제부를 사는 걸로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가 일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리는 뭐 탄소 누출이라고 불리는 문제도 심각해요. 뭐 결국 지구 전체의 탄소 총량은 줄지 않고 늘고 있는 거죠. 그린워싱으로 금융 시스템이 자기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 뭐 화석연료 자금 조달하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감이나 윤리적인 소비 욕구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려는 계산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금융이 기후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위기를 연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공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카지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규제가 없는 더 어두운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로 그림자 금융의 세계죠.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핵심적인 기능은 하는데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을 말해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것들은 2008년 위기의 주범 중의 하나였지만 위기 이후에 오히려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왜냐? 규제받는 은행들이 하기 힘든 위험한 거래들을 얘네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이죠. 일종의 규제 차익 거래라고 불리는 걸 노리는 겁니다. 규제의 빈틈에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림자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빚,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갖고 있는지, 어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투명성이 제로에 가깝죠.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그림자 금융의 점유율이 2007년 30%대에서 2015년 50%대까지 치솟았고, 특히 낮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HA 대출 시장 같은 데에서는 70%대를 장악했습니다. 2008년 위기의 진원지였던 바로 그 시장을 이제는 강력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그 그림자 금융이 장악했죠. 페티폰은 이런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가 우리 일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기름값부터 구리 가격까지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그림자 속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2008년보다 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팽창은 금융규제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한 곳을 규제로 누르면 다른 약한 곳에서 위험이 더 크게 나올까 노심초사하는 두더지 잡기 게임과 비슷하죠. 이게 뭔 의미냐? 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담보할 수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는 돈의 흐름 자체, 자본이동과 또 다른 하나는 돈을 빌리는 목적, 이 두 가지를 통제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런 막장 카지노를 그냥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란 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 주류에서는 돈을 금처럼 희소한 자원이라고 전제하지만 페티포 같은 학자들은 케인스의 이론을 따라서 돈은 신용, 즉 사회적인 약속이자 부채 관계의 기록일 뿐이라고 봅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는 중개인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해서 무에서 신용, 돈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돈이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거짓이 됩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돈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얼마의 이자율로 창조되고 있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티포가 내놓은 첫 번째 제안은 신용유도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의 신용 창조 능력을 빼앗거나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지금은 은행들이 맘대로 부동산 투기나 금융 파생상품 같은 비생산적인 도박판에 돈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막고 대신에 재생에너지나 공공주택, 교육, 의료, 돌봄 같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자율을 시장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투기적인 대출에는 높은 이자를, 생산적인 투자에는 낮은 이자를 적용하는 식으로요. 요즘에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위 생산적 금융의 논리와 결이 비슷하죠. 두 번째 핵심적인 제안은 자본 통제의 부활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페티포는 이걸 국경을 완전히 닫는 외환 통제랑은 또 구분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자본 통제는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흔히 토빈세라고부터 불리죠. 이렇게 하면 단타로 치고 빠지는 한머니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습니다. 마치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거랑 같아요. 이걸로 정부는 외부의 투기 세력의 공격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나라 경제에 맞는 안정적인 통화와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적인 자율성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면 비로소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자는 그린 뉴딜 같은 대규모 사회 프로젝트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린 뉴딜 같은 거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 돈 어디서 나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페티포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답합니다. 돈은 찍어내면 되는 거고 진짜 제약은 돈이 아니라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우리의 노동력이니까요. 문제는 돈을 찍어내는 그 막강한 권한, 그 신용 창조의 권한을 지금 월스트리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 권한을 되찾아와서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사회적인 불평등 해소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엠페티포가 던지는 제안의 핵심이죠. 이제 더 이상 통화정책이 민주주의와 각방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997년 우리는 IMF 외환위기가 우리 기업들의 방망경영이나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었겠죠.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는 갓 문을 연 글로벌 카지노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규제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 자본이 얼마나 한 나라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IMF라는 하우스가 어떻게 승자인 채권자의 편에 서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그 카지노의 판도는 1997년이나 2008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부채 총액이 300조 달러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0경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이 빚으로 만든 모래성 안에서 각 나라의 정부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어느 정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빚이 터지고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니까요. 여러 언론이나 싱크탱크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높은 부채 수준으로 금융 안정성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죠. 우리는 지금 살얼음판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셈입니다. 엠페티포 같은 학자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겁니다. 경제, 특히 금융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자연 법칙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거. 누가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권력의 문제라는 거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말에 숨어서 월스트리트는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서 시스템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재앙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지위나 역할을 정의하고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은 안 되라고 외치고 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오라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맞아요.
이런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 명 한 명이 무력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페티포 같은 사람이 주빌리 2000 같은 캠페인을 이끌었을 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비탄감을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라고요. 근데 해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렸고 결국에 1500억 달러라는 부채를 탕감시키는 데 성공도 했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카지노의 작동 방식을 아는 것일 겁니다.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지구를 파괴하는 데 돈을 대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거를 주변에 알리는 거죠. 야, 너 그거 알아? 이렇게요. 오늘 얘기가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IMF 외환위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억은 혹시 어떤가요?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얘기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